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모델 안나 페트로바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글래디에이터에서 주인공 막시무스가 콜로세움에서 펼치는 웅장한 격투 장면에 매료되어 영화 팬이 된 저는 이번 글래디에이터의 VIP 시사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게 되었답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 시장인 미국도 영화 문화의 본고장인 유럽도 아닌 한국에서 왜 최초로 개봉하는 걸까요? 87세의 노장 감독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 궁금해지더군요. 그러다 시사회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시사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다름 아닌 다샤 타란이었죠. TC 캔들러가 선정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러시아 사람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홀리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다샤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던 찰나 옆자리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시야를 돌리니 시사회장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흰 셔츠에 진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어딘가 범상치 않아 보이셨죠.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는 VIP 게스트 김학수 재현 수석기술자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왜 이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시사회에 조선소 기술자가 로 초대되었는지 의아했답니다. 할아버지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허락을 구하고 앉았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셨어요. 주름진 눈가가 반달처럼 휘어지면서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시는 듯한 빛이 스치더군요. 그러더니 살짝 저를 향해 몸을 기울이시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하듯 말씀을 시작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가씨 혹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라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어요.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열어 보이시려는 듯한 설렘이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른다고 하려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분은 글래스고 조선소의 대주주였고 자신이 젊었을 때 그분을 직접 뵌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깊어지셨어요. 마치 60년도 더 된 그때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선명해 보이셨달까요? 저는 그 순간 이분이 단순한 시사회 참석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호기심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쭤보았더니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갑자기 빛이 스치더니 6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신 듯했어요. 잠시 침묵 후 천천히 입을 여신 할아버지는 1960년대 말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당시 한국이 조선소를 지으려 했을 때 세계 어느 누구도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유독 스콧 씨만은 달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아무것도 없던 시절 한국의 잠재력을 알아봐준 스콧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마침 영화 시작 직전 대형 스크린에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87세의 노장 감독은 영상 속에서도 여전히 열정이 가득해 보였죠.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께서 깊은 감회에 젖어 중요한 비밀이라도 알려주시듯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글래디에이터와 우리의 거북선이 닮았다는 말씀이었어요. 둘 다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전투 무기라는 점에서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일본을 이겼듯이 우리가 조선업으로 다시 한번 일본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는 자부심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느껴졌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리들리 스콧 감독이 한국에서 첫 시사회를 열기로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분명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전율이 일었어요. 우연히 영화를 보러 온 제가 이런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할아버지의 깊게 패인 주름과 반짝이는 눈동자 사이로 한 세기를 관통하는 자부심과 깊은 감동이 물결처럼 번져나왔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87세의 리들리 스콧 감독님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였죠. 영화계의 거장이 이 나이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마치 60년 전 그의 아버지가 한국의 가능성을 믿어주었던 것과 묘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도전 정신이 지금의 스콧 감독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가을날 CGV 용산 아이파크몰의 시사회장에서 한국의 놀라운 역사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글래디에이터이라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러 왔다가
한 민족의 자부심과 불굴의 도전 정신을 마주하게 된 거죠. 거북선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이 걸어온 위대한 여정의 일부를 엿보게 된 셈이었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하나씩 열어가듯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분의 다음 이야기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답니다. 그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을 잇는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시사회 시작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었기에 할아버지께서는 프랭시스 스콧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제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께서 1960년대 글래스고 조선소가 전 세계 조선업계를 주름잡던 영국 조선업의 심장부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영국이 최고였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영국의 조선업이 어떻게 그렇게 강했는지 여쭤보았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눈을 반짝이시며 프랭시스 스콧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스콧은 단순한 대주주가 아닌 업계의 혁신가로 불렸다고 해요. 당시 보수적이었던 영국 조선업계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하던 파격적인 인물이었다니 리들리 스콧 감독의 도전 정신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이 가더군요. 할아버지의 기억 속 프랭시스 스콧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나 봅니다. 유럽 조선업계 최고의 실력자였음에도 결코 높은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귀가 쫑긋섰죠.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대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께서는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프랭시스 스콧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다녔고 그러다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정주영 회장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왕국 영국과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만나는 순간이라니 이게 바로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극적인 만남도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셨답니다. 바클레이스 은행에서는 한국의 조선소 건설 계획을 보고 비웃었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조선소는커녕 제대로 된 산업시설 하나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게다가 여러 유럽 은행들도 터무니없는 모험이라며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프랭시스 스콧을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날의 장면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기억하시더군요. 흐린 글래스고의 하늘 아래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500원권 지폐였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어요. 지폐 한 장에 담긴 한 나라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려 있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정주영 회장이 지폐 속 거북선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하자 프랭시스 스콧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40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들어낸 나라의 저력을 설명하는 정주영 회장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회상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열정이 역사를 바꾸는 순간을 목격했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전율이 일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프랭시스 스콧은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마치 영화의 반전 장면처럼 극적인 순간이었더군요. 스콧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국 기술자들의 영국 연수를 직접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다음 행동이었어요. 바클레이스 은행 이사회에 한국의 잠재력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죠. 당시 영국 금융계에서 그의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순간을 통해 깊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더군요. ECGD라고 하는 영국 수출 신용보증원의 승인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넘기 힘든 산이었답니다. 수많은 서류와 심사, 까다로운 조건들. 그런데 그때 프랭시스 스콧이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평생 쌓아온 명성을 걸고 직접 보증을 서겠다고 나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프랭시스 스콧의 모습이 마치 기사도 정신을 가진 영국 신사 그 자체였다고 회상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지금 우리가 보려는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떠올랐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영화 속 주인공과 꼭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당시 영국 금융계의 반응을 들려주셨어요.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 배를 맡기겠다는 건 미친 짓이라고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콧은 달랐다고 해요. 그는 한국 기술자들의 불타는 눈빛과 정주영 회장의 강인한 의지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그 순간을 회상하시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증명하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한 사람의 선견지명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러다 문득 리들리 스콧 감독님 생각이 났어요. 87세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프랭시스 스콧이 보여준 선구자적인 안목과 결단력은 분명 아들에게도 유전이 된 게 틀림없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 말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이번 영화의 첫 시사회를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문득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프랭시스 스콧은 당시 영국 조선업이 쇠퇴하는 걸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고 해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의 조선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보인 선택은 정말 놀라웠답니다. 자신의 나라 산업이 저물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나라의 성장을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는 그의 결단력과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죠. 이렇게 숱한 우여곡절 끝에 차관이 승인되었고 그것이 바로 현대중공업의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된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한 영국 신사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정말 운명처럼 느껴졌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불가능을 보는 사람과 가능성을 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요. 프랭시스 스콧은 단연 후자였으며 그의 아들 리들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답니다. 리들리 스콧이 왜 하필 한국에서 첫 시사회를 열기로 했는지, 왜 87세의 나이에도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았다는 듯 입을 여셨어요. 저는 어느새 할아버지의 다음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신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드시더니 이제는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 하셨답니다. 1970년의 추운 겨울날 30살의 젊은 기술자였던 할아버지는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대요. 그때 할아버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가방 속에는 한국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영국 글래스고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을 이끌어갈 기술을 배워오겠다는 책임감과 낯선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맞닥뜨린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했답니다. 영국 기술자들은 한국인들을 아예 무시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조선소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좁은 사무실을 배정해주며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라고 비웃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런 상처와 굴욕을 견뎌내신 분들이 계셨다는 걸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할아버지와 동료들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들의 무시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영국 기술자들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 5시부터 조선소에 나와 도면을 그렸고 그들이 퇴근한 후에도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연구했다고 해요. 악천후로 영국 기술자들이 결근하는 날에도 한국 기술자들은 눈보라를 뚫고 출근했다는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처음엔 한국인들을 무시하던 영국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자신들의 퇴근 시간을 미뤄가며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도면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았다는 걸 느끼셨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리바노스와의 극적인 계약 과정이 시작되었답니다. 정주영 회장이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진 뒤에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밤새워 그린 도면이 있었다고 해요. 영국 기술자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수십 번의 수정 끝에 완성된 도면이었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도면을 보여주시며 지금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도면만으로는 부족했죠. 배를 사겠다는 사람을 찾는 일이 더 어려웠다고 해요.
리바노스라는 그리스 선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했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사장 사진과 도면을 보고 리바노스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대요.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서 배를 만들어준다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던진 제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해요. 배에 하자가 있으면 전액 환불하고 약속한 기한을 못 지키면 위약금을 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게다가 가격은 시장가보다 센트나 낮게 책정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정주영 회장의 눈빛이 너무나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회상하시더군요. 그만큼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믿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운명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리바노스가 주문한 두 척의 배 중 한 척의 인수를 미루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높아지셨죠. 정주영 회장이 전무후무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리바노스가 안 가져가는 배와 다른 선주들이 포기한 배까지 합쳐 세 척으로 직접 해운회사를 차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대상선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정주영 회장의 결단력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순간을 직접 목격하신 거였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의 저력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조선업계의 반응이었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시더니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에 일본은 한국이 무슨 배를 만들어며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당시 일본은 세계 1위의 조선대국이었고 한국은 변변한 기계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들은 한국의 조선소 건설 계획을 그저 가난한 나라의 허황된 꿈이라고 여겼대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일본 신문에서 한국의 조선산업을 비웃는 기사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울산 미포만에 거대한 조선소가 하나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자 일본 조선업계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다고 해요. 처음엔 무시하던 것이 경계로 바뀌었고 나중엔 공공연한 견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 조선소가 첫 배를 성공적으로 인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본 조선업계가 보인 당황스러운 반응을 할아버지께서는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우리가 곧 보게 될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이 떠올라 노예 출신의 검투사 막시무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와 맞서 싸우는 장면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가난하고 기술도 없던 나라의 청년들이 세계 최고의 조선업계에 도전장을 내민 거였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해냈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냈더군요.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먼 과거를 회상하시듯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더욱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답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영국도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다고 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들겠어? 라는 편견 어린 시선은 똑같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어렸어요. 그 무시와 편견이 오히려 한국인들에게는 더 큰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된다는 걸 증명해내려 더 치열하게 노력했다고 해요. 밤새워 도면을 그리고 끝없이 실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께서 깊은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다고요. 처음에 그들이 비웃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치 영화 같지 않냐며 웃으셨죠? 그제야 저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50년 전 그들이 시작했던 도전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을지를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냈고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저는 또 다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 도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요. 더 새로운 꿈을 향해 더 높은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사회가 시작되기 전 저는 할아버지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던졌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어요. 스크린에 10분 전이라는 자막이 떴을 때 저는 내내 마음에 품고 있던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87세라는 고령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또 하필 왜 첫 시사회 장소로 한국을 선택했는지 여쭤보았죠. 할아버지께서는 제 질문을 듣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그러더니 마치 오래된 보물을 꺼내 보이듯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는 최근에 들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주셨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어요. 아버지는 늘 한국인들의 잠재력을 믿으셨고 저 역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더군요.
스콧 감독의 이 말에는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답니다. 그의 아버지 프랭시스 스콧이 한국을 믿었던 것처럼 아들 리들리도 같은 마음을 이어받은 게 분명해 보였어요. 이 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문득 깊은 감동을 느꼈답니다. 반세기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니 최근 조선업계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설명은 더욱 놀라웠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계를 호령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LNG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최첨단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께서 기사 속 수주 실적 그래프를 가리키시며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마치 손자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 같은 뿌듯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의 표정이 숙연해지시더니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꺼내셨답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시며 500원짜리 지폐를 다시 한번 꺼내 보이셨어요. 거북선을 가리키시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층 깊어졌답니다. 거북선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늘 한 발 앞서 나가는 정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답니다. 그러시더니 다시 리들리 스콧 감독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87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50년 전 한국의 젊은 조선 기술자들과 똑같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마치 오래된 진리를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도전과 혁신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다고요. 리들리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정신을 물려받았고 우리는 거북선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답니다.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도전 정신이라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글래디에이터이가 왜 하필 한국에서 첫 상영되는지, 87세의 노장 감독이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새 영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50년 전 프랭시스 스콧이 왜 그토록 한국을 믿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운명의 실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깊은 의미가 담긴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잠시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마치 50년 전에 청년이 된 듯한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덧붙이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리들리가 우리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겠냐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울리는 걸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울리는 걸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영화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영화가 시작된 거죠. 스크린의 첫 장면이 떴을 때 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이미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스크린에 비친 검투사의 모습이 마치 50년 전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처럼 보였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현대중공업의 시작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답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로마 원로원이 주인공을 무시하고 비웃는 장면을 볼 때마다 한국의 조선소 건설을 비웃었던 세계의 반응이 겹쳐 보이더군요. 검투사가 끝없는 훈련과 노력으로 승리를 쟁취해가는 과정은 마치 한국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도면을 그리며 세계 최고의 자리를 향해 달려갔던 여정과 같았어요.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주인공이 혁신적인 전술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은 제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거북선처럼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니까요. 그제야 저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리들리 스콧이 이 영화를 한국에서 첫 선보이기로 한 진짜 이유를요. 이건 결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어요. 반세기를 이어온 깊은 인연과 존경의 표현이었죠. 마치 50년 전 그의 아버지가 한국의 가능성을 믿었던 것처럼 리들리 스콧도 한국인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8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이 한국인의 끝없는 도전 정신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게 가슴 뭉클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저는 곧바로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답니다. 러시아에서 온 제가 단순한 영화 시사회라고만 생각하고 왔던 이 자리에서 한국의 놀라운 역사와 끝없는 도전 정신을 배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운명처럼 느껴진다고도 했어요. 제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주름진 눈가에 촉촉한 빛을 머금으신 채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할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50년 전 글래스고 조선소에서 도면을 그리던 청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사회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확신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끝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요. 마치 반세기 전 프랭시스 스콧이 한국의 가능성을 믿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한국의 미래를 믿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 왕실 미디어 센터 수석 프로듀서 파티마 알 만수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AI 영화 원 모어 펌킨과 그 속에 담긴 신비로운 호박죽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2024년 2월 저희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4개국에서 출품된 2067편의 작품 중 한국의 원 모어 펌킨이 대상과 관객상을 모두 휩쓸었거든요. 마치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했던 것처럼 이번엔 AI 영화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제패한 거죠. 메인 심사위원으로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특히 반지의 제왕의 시각효과를 총괄했던 리차드 테일러 심사위원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5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판타지 영화를 작업했지만 이렇게 짧은 영상에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은 처음이라며 감탄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가 정말 특별했거든요. 200년을 살아온 한 노부부의 이야기와 그들의 장수 비결에 관한 이야기였죠. 영화 속에서 까만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달빛 어린 밤 노부부의 집을 찾아갔죠. 너희들을 데리러 왔다는 저승사자의 차가운 말에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갈 때 가더라도 밥은 먹고 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관록과 여유로움, 그리고 따뜻한 인정이 스크린을 넘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승사자를 위한 호박죽을 끓이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호박죽을 끓이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황홀했답니다. 알알이 썰어 넣은 단호박의 달콤함, 찹쌀의 구수함, 잘게 썬 대추와 밤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저승사자의 마음을 녹이는 것만 같았어요. 심지어 저승사자가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차가운 눈빛이 달빛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어요. 저승사자가 너무 맛있어서 다른 저승사자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다음 날부터 저승의 사자들이 줄줄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내가 데리러 왔소. 아니요. 오늘은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하면서 저승사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호박죽을 맛보러 오는 장면은 웃음과 감동이 함께 밀려왔죠. 이제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을? 할머니는 호박죽으로 저승사자들을 다 홀려버린 거예요. 이런 엉뚱하면서도 재미있는 발상을 어떻게 한 건지 참.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에게 호박죽으로 오히려 역관광을 보내버렸잖아요. 저 역시 이 장면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궁금증이 피어올랐어요. 도대체 어떤 호박죽이길래 저승사자들의 마음마저 녹일 수 있었던 걸까? 바로 이 호기심이 저를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두바이의 상징적인 호텔인 주메라 네심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 여러분도 아시나요?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여자친구 조지나의 생일을 위해 버즈 알 아랍을 배경으로 이 호텔의 외벽에 특별한 프로젝션 매핑을 선보였던 그곳이에요. 전용기를 타고 두바이를 찾은 호날두가 이 호텔을 선택한 것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세계 최고의 셀러브리티들이 찾는 이 호텔에서 한국인 셰프가 호박죽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왕족들과 세계적 부호들이 묵는 이곳에서 그것도 한국의 서민 음식인 호박죽이 화제라니.
영화에 매료되어 있던 저로서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성우 셰프와의 만남은 호텔 최상층 로열 스위트에서 이루어졌어요.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의 푸른 물결과 아랍의 우아한 실루엣이 보이는 이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호박죽을 선보였답니다. 미슐랭 3스타 출신인 그가 한국의 전통 호박죽을 연구하기 위해 보낸 시간이 무려 3년이라고 해요. 시골 할머니들의 부엌에서 찾은 비법이 현대의 어떤 요리 기술보다 값져요 라며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가 영화 원 모어 펌킨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연구 과정이었어요. 저승사자도 감동하여 할 일을 잃게 만든 호박죽을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 산골부터 제주도 해안가까지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찾아다닌 할머님들의 손맛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네요. 바로 정성이었답니다. 거기에 정성우 셰프는 여기 두바이만의 특별함을 더했어요. 이란 국경 지대에서 자란 최상급 사프란으로 은은한 향을 입히고 리와 오아시스의 대추야자로 자연스러운 달콤함을 더했죠. 게다가 아랍에미리트 왕실에서만 재배되는 희귀꿀로 마무리해 완성한 이 호박죽은 한 그릇에 $200라는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특별했어요. 그런데 이 호박죽의 진가를 알아본 건 다름 아닌 셰이카 라티파였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텔을 찾으신 그녀는 한 숟가락을 드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해요. 이 호박죽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마치 영화 속 그 할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요. 이건 분명 알라의 선물이에요 라며 감탄하시더니 곧바로 산후조리 보양식으로 지정하셨죠. 이 소문이 퍼지자 아부다비 왕실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 봐요. 즉시 전용 셰프 파견을 요청했고 매주 특별 배송 서비스까지 시작되었답니다. 심지어 두바이의 상류층 사이에서는 이 호박죽을 마시면 영화 속 노부부처럼 200년은 살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제 동생 아미라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소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아이가 언니, 나 한국 가서 요리 배울래요. 호박죽의 진정한 비밀을 찾고 싶어요 라며 호텔 경영학 전공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두바이 최대 외식업체 회장인 마흐무드 알라시드께서 보여주신 반응이었어요. 그분은 아미라의 K-팜핀 앤드 데이트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실크로드가 다시 열릴 때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맛과 두바이의 정성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쓸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요? 한편의 AI, 영화와 한 그릇의 호박죽이 이렇게 두바이와 한국을 이어주는 특별한 다리가 될 줄은.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겪게 될 더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호박죽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곧 더 깊은 비밀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은 제가 우연히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원 모어 펌킨의 새로운 기획안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문득 책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손끝이 저릿저릿했답니다. 마치 운명처럼 이끌리듯 일기장을 펼쳤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페이지마다 한글과 아랍어가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휘날리듯 뒤섞여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쓰신 일기였던 거죠. 1976년 8월 15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광복절이라고 한다. 박 소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들의 조국애가 가슴 깊이 전해져 온다. 아랍도 언젠가 저렇게 되어야 할 텐데 특히 현대건설 박정호 소장님과의 우정을 담은 페이지들은 마치 소설처럼 흥미진진했어요. 사우디 주베일 항만공사 현장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함께 라마단을 보내고 한국의 김치를 나누어 먹던 순간들까지 일기장 곳곳에는 할아버지가 한글로 삐뚤빼뚤 쓴 김치, 불고기, 한국 친구라는 단어들이 마치 보물처럼 숨어 있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일기장 맨 마지막 장에 붙어있는 낡은 봉투 안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한국인 기술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뒷면에 한글로 적힌 글씨가 있었답니다. 압둘라 형님, 우리의 우정은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영원할 것입니다. 박정호 올림.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떨렸어요. 마치 영화 원 모어 펌킨의 저승사자가 호박죽을 처음 맛보던 순간처럼 저도 지금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의 맛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를 모시고 버즈 칼리파 전망대로 향했어요. 해발 82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위에서 바라보는 두바이의 야경은 언제나 숨이 멎을 듯 아름답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 속 이야기를 알게 된 후라 그런지 반짝이는 빌딩 숲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께서는 124층 전망대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으시더니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셨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1970년대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서사시 같았어요. 1975년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했을 때만 해도 아무도 한국을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단 931일 만에 완공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뒤를 이어 삼성물산이 알파이다 의료원을, 대우건설이 얀부 시멘트 플랜트를, 동아건설이 담맘 하수처리장을 지어 올렸다고 해요. 특히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사막을 달리며 공사 현장을 살피고 근로자들과 함께 모래바람을 맞으며 일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삼성물산의 기술자들은 바레인의 제다 해안도로 공사 때 바닷물에 잠긴 채 작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발에 상처가 나고 피부가 벗겨져도 중동건설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 그들의 애국심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라마단 기간 중 있었던 일화였어요. 대우건설의 기술자들이 현지 근로자들과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해요.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저녁 이프타르 시간이 되어서야 현지 근로자들과 함께 금식을 끝내곤 했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으로 현지 근로자들을 대접하며 정을 나누었다고 하시더군요.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정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답니다. 동아건설의 기술자들은 담맘 하수처리장 공사 중에 모래폭풍을 만났을 때도 현장을 지켰다고 해요. 시야가 1m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안전줄을 매고 서로를 의지한 채 작업을 이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의 불굴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투혼과 집념이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였던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이런 한국 건설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두바이가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진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는 그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성장한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들은 사실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한국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순간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두바이 박물관으로 향했답니다. 박물관의 지하 수장고는 마치 타임캡슐 같았어요. 차가운 공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사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답니다. 무거운 철제 문을 열자 Korean Archive in Middle East 1970에서 1980이라고 쓰인 동판이 반짝이며 저를 맞이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차곡차곡 정리된 자료들은 마치 보물 상자처럼 느껴졌어요. 사라가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내온 첫 번째 자료는 1976년 3월 15일자 알 리야드 신문이었답니다. 시간의 흔적으로 누런 빛을 띤 신문 표지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란 하늘과 붉은 사막을 배경으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선 주베일, 항만의 전경이 흑백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눈길을 끈 건 현대건설 작업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찍은 기념사진이었어요. 한국의 기적, 사우디의 미래가 되다 Korea's Miracle becomes Saudi's Future라는 아랍어 헤드라인 아래 작은 글씨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건설 신화라는 부제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 서랍에서 발견한 앨범, 표지에는 Personal Collection, Abdullah, Al Mansour and the Park, Django, 1976에서 1978이라고 정성스레 적혀 있었어요. 노란빛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들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느껴졌답니다. 각각의 사진 뒷면에는 한글과 아랍어로 날짜와 장소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재미있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한글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박 소장님의 아랍어도 더 능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게 고스란히 전해지더군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두 나라의 진정한 우정의 증거였으니까요. 특히 1977년 8월에 어느 날 찍힌 사진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섭씨 50도를 웃도는 한낮, 작은 컨테이너 식당 앞에서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이 나란히 앉아 김치찌개를 나누는 모습이었거든요.
빨갛게 익은 얼굴로 땀을 흘리면서도 할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답니다. 사진 뒷면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박 소장님의 삐뚤빼뚤한 아랍어로 쓴 알라의 축복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우정이란 문구에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형제애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 옆에 할아버지께서 한글로 또박또박 쓰신 김치찌개 최고 라는 글씨는 마치 처음 한글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삐뚤빼뚤했지만 그래서 더욱 정감이 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김치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원모어 펌킨의 호박죽처럼 영혼을 따뜻하게 데우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던 거죠.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고향의 맛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였고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라가 조심스레 꺼내온 낡은 봉투 1978년 12월 15일자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어요. 압둘라 형님, 주베일 항만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에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형님 덕분에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해냈습니다라는 구절에서는 한국인들의 겸손함과 감사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우리 집사람이 형님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를 끓여준다고 하네요. 를 읽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시절 한국의 가정식을 아랍의 입맛에 맞추겠다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머나먼 타국에서 맺어진 우정을 고향에서 이어가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지금의 두바이가 있기까지 이렇게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눈 두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두 나라의 굳건한 신뢰를 쌓아 올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 뜨거운 우정과 간절한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찾아온 심장병으로 쓰러지신 거였죠. 편지를 받으신 지 한 달 후의 일이었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병상에서도 계속 한국행을 기다리셨다고 해요. 박 소장이 끓여준다는 그 김치찌개를 꼭 먹어보고 싶구나 하시며 끝내 한국으로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편지 구석에 동그랗게 번진 물자국들. 처음에는 단순한 습기 자국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것은 분명 할아버지의 눈물 자국이었을 테니까요. 평생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할아버지께서 이 편지만큼은 몇 번이고 꺼내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더욱 안타까운 건 박 소장님께서도 끝까지 할아버지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매년 추석이면 김치와 한국 과자를 보내오셨고 편지 한 통 한 통에는 늘 다음에는 꼭 이라는 말로 재회를 기약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 분의 우정은 편지로만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이 편지를 볼 때면 이루지 못한 약속 때문에 평생 마음 한켠에 응어리를 안고 사셨을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두 분의 아름다웠던 우정을 제가 꼭 이어가고 싶어요. 비록 그때처럼 김치찌개를 함께 나눌 순 없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연으로 그분들의 우정을 기억하고 싶은 거죠. 그때였어요. 사라가 가장 오래된 금고 하나를 조심스레 열더니 그 안에서 푸른색 공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박물관에 기증하신 마지막 유품이라고 했어요. 표지에는 나의 한국 친구들에게라는 제목이 한글과 아랍어로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한국 건설사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현대건설의 주베일 항만 공사는 물론 삼성물산의 리야드 군사도시 건설, 대우건설의 얀부항만 공사까지 각각의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이름과 그들과의 추억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특히 1979년의 기록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해 라마단 기간의 일화를 무려 10페이지나 할애해서 기록하셨더군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현지 근로자들과 똑같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같은 시기에 일본 기업들도 중동에 진출해 있었지만 그들은 라마단 기간에도 에어컨 있는 사무실에서만 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상 이곳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 달 내내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금식을 지켰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해질녘이면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직접 한국 라면으로 이프타르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현지 케이터링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긴 것과는 달리 한국 기술자들은 직접 라면을 끓이며 근로자들과 진심 어린 정을 나누었다고 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할아버지 세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어요. 어제는 현대건설의 김 과장이 실신할 뻔했다. 하지만 그는 물을 마시기를 거부했다. 알라께서 우리와 함께 고생하는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다. 같은 날 일본 티사의 현장은 일찍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그리신 김 과장님의 얼굴 스케치가 있었는데 지쳤지만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지도를 보며 저는 더욱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한국 건설사들의 프로젝트가 일본의 것보다 3배나 많았거든요. 리야드의 군사기지, 담맘의 항만, 메카의 도로, 주베일의 산업단지. 이 모든 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일본이 포기한 난공사들을 해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거겠죠. 할아버지의 마지막 글귀를 읽으며 저는 왜 중동의 노년층들이 아직도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계약자가 아니었다.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우리의 꿈을 함께 꾸었다. 일본이 돈으로 하려 했던 것을 한국은 진심으로 이루어냈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형제였다. 더욱 놀라웠던 건 공책 마지막 장의 지도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아라비아 반도를 그리시고 한국 건설사들의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빨간 점으로 표시하셨더군요. 리야드의 군사기지, 담맘의 항만, 메카의 도로, 주베일의 산업단지. 그 점들이 이어지자 마치 새로운 별자리가 탄생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지도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다. 우리의 새로운 실크로드다. 1000년 전 비단과 향신료가 오갔다면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이 오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 지도를 보면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지금의 화려한 두바이가 있기까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였어요. 사라가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답니다. 두바이 박물관에서 사막을 건넌 우정 한국 아랍 50년의 이야기라는 특별전을 열자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유품들과 건설 현장의 기록들, 그리고 원 모어 펌킨의 스토리까지 모두 담아내자는 제안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전시회 개막식 날짜였어요. 박정우 소장님과 할아버지께서 처음 만나신 날짜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이더군요.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우연에 저는 전율이 느껴졌답니다. 파티마, 우리가 이 전시를 통해 못다 이룬 약속을 완성하는 거예요. 박정우 소장님의 가족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할아버지께 대접하고 싶었던 그 김치찌개도 재현하고 당신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의 우정을 기리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사라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래요.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우정을 잇는 다리가 될 차례였답니다. 원 모어 펌킨의 호박죽처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일기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 유산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호박죽과 김치찌개가 이어준 우리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사막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를 이제는 제가 세상에 들려줄 차례니까요. 특별전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었어요.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버즈 칼리파가 한국의 삼성물산이 만든 거라는 걸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만드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부다비의 대통령궁, 두바이 메트로, 사우디의 리야드 메트로까지 중동의 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마천루들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의 작품이었더군요. 할아버지께서 그리신 그 별자리 같은 지도는 계속해서 새로운 별들을 더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박정우 소장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분은 아버님의 유품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가져오셨더군요. 1979년 라마단 때 할아버지께서 선물하신 아랍 전통 커피포트였는데 지금도 그분 가족의 가보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압둘라 아저씨가 계셨기에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 커피포트로 매일 아침 커피를 드시면서 두바이에서의 약속을 기억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이 특별전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50년 전에 뿌려진 우정의 씨앗이 어떻게 큰 나무로 자라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요. 그리고 원 모어 펌킨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도 어쩌면 그 나무에서 피어난 새로운 꽃이 아닐까요? 호박죽과 김치찌개로 이어진 우리의 인연이
이제는 AI 영화와 K문화로 꽃피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특별전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사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절 불렀어요.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됐다는 거였죠.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 도면과 함께 당시 현장에서 찍은 필름들이었답니다. 오래된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흑백 화면 속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측량기를 들고 있는 모습, 현지 작업자들과 함께 도면을 보며 토론하는 장면,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웃고 있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파티마, 이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사라의 말처럼 그것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두 분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우정으로 빛나고 계셨거든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한국 기술자들에게 아랍커피를 직접 내려주시는 장면에서는 마치 원 모어 펌킨의 할머니가 저승사자에게 호박죽을 대접하는 것처럼 따뜻한 정이 느껴졌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영상 속에 담긴 대화였어요. 서툰 한국어와 아랍어가 뒤섞인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박 형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어 고맙소라고 말씀하시자 박 소장님은 압둘라 형님,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라고 답하시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그리고 그 영상들 사이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보물, 바로 한국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맛본 아랍 음식들에 대한 소감을 적은 노트였어요. 그들은 낯선 음식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이 땅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더군요. 그 노트에는 정말 재미있는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만사프는 한국의 비빔밥처럼 손으로 비벼 먹어야 제맛이다. 샤와르마는 김치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식의 솔직한 감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특히 웃음이 났던 건 쿠나파의 달콤함이 고향 생각에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원 모어 펌킨의 호박죽처럼 음식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좋은 다리가 되어주니까요. 특별전에서 50년 전 한국 기술자들이 즐겨 먹던 아랍 음식들을 재현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의 눈도 반짝였죠. 파티마, 당신 정말 천재예요. 거기에 한국 음식도 함께 전시하면 어떨까요? 그때 그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게 우리의 특별전은 단순한 건설 역사 전시를 넘어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발전해 갔어요. 한국의 젊은 셰프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랍 음식, 두바이 셰프들이 선보이는 퓨전 한식, 마치 50년 전 그들이 서로의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박 소장님의 며느님께서 보내주신 김치찌개 레시피였어요. 50년 전 시어머님께서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개발하신 레시피라고 하더군요. 매운맛을 줄이는 대신 양고기의 감칠맛을 살린 아랍의 입맛에 맞춘 특별한 비법이 담겨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그 우정은 다음 세대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특별전 개막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두바이 왕실에서 이번 전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셰이크 모하메드 왕세자께서 직접 개막식에 참석하시겠다고 하셨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이유였어요. 알고 보니 왕세자님의 할아버지께서도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과 인연이 있으셨더군요. 당시 두바이의 첫 항만을 건설할 때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직접 보고 감탄하셨다는 일화가 왕실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파티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 세대가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라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50년 전 흑백 영상들을 컬러로 복원하고 원 모어 펌킨의 기술로 그때의 현장 소리까지 재현하기로 한 거예요. 박물관의 중앙홀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됐어요. 한쪽에서는 복원된 영상이 상영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두바이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5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죠. 이것 보세요. 파티마, 이 영상 속 작은 항구가 지금은 세계 최대의 무역항이 되었어요. 한국과 두바이가 함께 이뤄낸 꿈이죠. 사라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할아버지께서 그리신 별자리 지도가 떠올랐어요. 그 빨간 점들이 이제는 두바이의 밤하늘을 수놓는 반짝이는 빌딩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이 깃들어 있답니다. 개막식 전날 밤, 저는 홀로 전시장을 둘러보았어요. 입구에는 사막을 건넌 우정 한국 아랍 50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한글과 아랍어로 빛나고 있었죠.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면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의 기적이 펼쳐져요. 현대건설의 주베일 항만, 삼성물산의 리아드 군사도시, 대우건설의 양부 항만, 모래바람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도전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두 번째 전시실은 맛으로 이어진 우정이라는 주제로 꾸몄어요. 한쪽에서는 정성우 셰프가 재현한 원 모어 펌킨의 호박죽이, 다른 한쪽에서는 박 소장님 며느님의 특별 레시피로 만든 김치찌개가 전시됩니다. 그 사이에는 50년 전 한국 기술자들이 처음 맛본 아랍 음식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도 있고요. 세 번째 전시실이 제일 특별한데요. AI 기술로 복원한 영상들을 3D 홀로그램으로 구현했거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관람객들이 1970년대 건설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만들었답니다.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의 대화도 실제 목소리로 재현했고요. 마지막 전시실에는 미래관을 준비했어요. 두바이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50년을 상상해보는 공간이죠. 원 모어 펌킨처럼 AI로 만든 새로운 문화 콘텐츠들, K-펌킨, 엔드데이트 프로젝트의 비전, 우리의 우정이 만들어낼 새로운 기적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리신 별자리 지도를 바닥에 큰 규모로 재현해 놓았는데 관람객들이 그 위를 직접 걸어다니며 우리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게 했죠.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마다 그 장소의 과거와 현재 사진이 홀로그램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답니다. 개막식 아침,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박정우 소장님의 가족분들이 한국에서 오셨거든요. 특히 박 소장님의 손자, 박준호 씨가 가져오신 선물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건 바로 50년 전 할아버지께서 박 소장님께 보내신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동안 공개된 적 없던 편지였죠. 친애하는 박 형제. 나의 병이 깊어져 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네. 하지만 자네와 함께 꾸었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네.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게 될 테니. 그리고 마침내 개막식이 시작됐어요. 셰이크 모하메드 왕세자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전시장의 모든 홀로그램이 일제히 빛났답니다. 50년 전 건설 현장의 모습들이 현재의 두바이 스카이라인과 겹쳐지면서 마치 시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죠. 왕세자께서는 특히 할아버지의 별자리 지도 앞에서 오래 머무르셨어요. 이 지도는 단순한 건설 기록이 아니라 두바이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전시장 한가운데서 박 소장님의 가족들과 저희 가족이 마주쳤을 때 그건 마치 50년 전 두 분의 우정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박준호 씨가 들고 온 김치찌개와 제가 준비한 호박죽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아버지들의 꿈을 이어가자고. 지금도 그날의 감동이 생생합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저는 밤늦도록 전시장에 남아 있었어요. AI로 복원된 영상 속에서 웃고 계신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을 바라보며 마치 두 분이 저희들의 재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원 모어 펌킨의 감독님께서 이 특별전을 보시고는 새로운 영화를 제안하셨어요. 사막을 건넌 별들이라는 제목의 AI 영화로 1970년대 한국 건설자들과 아랍 사람들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죠.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의 이야기가 주요 모티프가 된답니다. 더욱 가슴 벅찬 건 두바이 정부에서 한아랍 우정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매년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이 처음 만나신 그날을 양국의 우정을 기리는 특별한 날로 지정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호박죽과 김치찌개로 시작된 이 특별한 인연이 AI 영화와 문화 교류로 이어져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길 바라면서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큰 꿈을 꾸어야 할 때니까요. 사막의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리신 별자리처럼 우리의 우정도 영원히 반짝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새로운 별이 되고 싶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